8월 28일은 기념일이라고 한다. 소녀는 무슨 기념일인지 늘 궁금해했지만 어머니는 곤란하다는 듯 표정을 지으며 너도 어른이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답변을 피해왔어요. 그래서 소녀는 생각했죠. 나도 어른이 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소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를 가려던 소녀는 자신의 몸에 피가 흐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된 그녀에게 어머니는 어른과 어린이가 반씩 섞여있는 나이 라고 말하죠. 와카바는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생각합니다.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거라 생각했다. 초경을 겪고 있는 그녀는 체육 시간에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날아오던 피구공에 맞아버립니다. 다친 그녀는 보건실로 향하다가 싸움을 막 끝마친 듯한 선배를 보게 됩니다. 그 선배는 와카바를 발견하고는 다가와서 너 지금 생리하지? 라며 성희롱을 해버립니다. 왜 생리하냐고 묻는 게 성희롱이냐고요? 걱정 마세요. 진짜 성희롱건 맞으니까요. 자신은 코가 엄청 좋다면서 피 냄새를 맡아버렸다고 다가오는 그는 활짝 핀 콧보다는 꽃봉아리가 더 좋아 라고 말합니다. 봐요. 진짜 성희롱건 맞죠? 와카바가 당혹감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이 그녀의 친구 타카야가 다가와 성희롱 그만하시죠 라며 선배를 말려 겨우겨우 와카바는 진정하게 되죠. 벤치에서 안정을 취하던 세 사람은 3학년의 합창 수업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카라스마 선배를 와카바는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죠. 타카야는 와카바에게 묻습니다. 와카바, 너 저 선배 좋아해? 와카바는 황급히 아니라고 하지만 카라스마 선배는 여자친구가 있는걸 누가 봐도 아쉽다는 듯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1학년이 끼어들 틈이 어디 있겠냐고요. 노을이 진 중학교의 하굣길 집으로 가는 와카바를 타카야가 불러세웁니다. 그와 동시에 확성기에서는 공지가 흘러나오죠. 그럼 지금부터 최종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 타카야는 진지하게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선배랑 비교하면 키도 작고 그렇게 멋지지도 않지만 그래도 와카바를 상처 주는 녀석들에게서 지켜줄 테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안 계시죠? 난 안 될까? 라며 고백하는 타카야. 와카바는 그런 그의 호감을 몰랐었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가 달리 보입니다. 와카바는 그런 그에게 우물쭈물 대답을 그럼 시행. 확성기에서 사이렌과 함께 추모미법 시행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린 와카바는 자신에게 튀는 피를 맞은 채 이미 반으로 잘려버린 타카야의 몸을 보게 됩니다. 타카야를 반으로 갈라서 죽인 것은 거대한 도끼를 든 토끼들.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 이 이야기는 6권짜리 일본 만화 스위치 위치의 1화입니다. 세상에는 고어한 작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명작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많죠. 가령 대놓고 대가리가 쪼개져서 사람을 잘라서 도륙내버리는 기생수라든지 시기를 소재로 하는 도쿄굴 같은 작품들도 있고 조금 마이너한 작품들로 가면 쪼개진 친구들의 몸을 찾는 작품인 신체찾기, 한 학급의 왕이라 불리는 절대자가 나타나 서로 죽이거나 고문하게 만드는 왕킹, 더욱더 자극적인 살해 장면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야 한다는 설정의 데드튜브, 의도적으로 배신과 이간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친구끼리 우정이 깨지게 하는 친구게임 등의 여러 작품들이 고어한 상황과 설정을 이용하고 있죠. 이런 작품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딱히 호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생수는 따지면 능력자 배틀물에 가깝고 왕게임 역시 서스펜스 스릴러나 추리물, 데드튜브는 블랙코미디, 풍자극, 친구게임은 두뇌 배틀물이죠. 첫 화를 보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보다 보면 잔인한 그림과 설정에 무뎌지고 앞의 스토리가 더 궁금할 뿐이에요. 기생수만 해도 손에 기생생물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먹어치우고 하는 첨보불의 임팩트는 무엇보다 강렬하지만 보다 보면 대체 인간이란 뭐 하는 동물일까? 인간성이란 건 낯설게 보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실제로 작품도 후반에 가면 고어한 연출이 줄어들고요. 이렇게 고어한 요소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끔찍하고 잔인한 연출이다 보니 아니 인간성을 다루는 이야기라면 왜 굳이 잔인하고 선정적인 설정이 필요한가? 고어한 연출과 요소를 빼놓으면 이야기를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스토리라인만 들어보면 너무 좋은 작품인데 그 연출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실제로 분명히 잔인한 미래가 예상됨에도 그것을 굳이 그림으로 그리지 않는 작품들도 많습니다. 도박묵시록 카이지에서도 사람들이 대거 죽어나가지만 리얼한 묘사 없이도 충분히 잔인한 상황임을 알 수 있고 캐피탈리즘 호하는 만화에서도 대놓고 고문을 하지만 그림만 봐서는 본능적인 거부감까지 들지는 않죠. 학교생활 역시도 좀비가 나오지만 소녀들이 좀비에게 뜯어먹히는 상황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데 고어한 요소를 쓰는 작품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외연이 좁아짐을 알면서도 왜 굳이 고어한 연출을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야 물론 고어한 연출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에서 그로테스크한 연출이 들어가면 세 가지 이유로 작품의 흡입력이 높아지거든요. 첫째로는 단순히 아기의 매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멋진 것에만 끌림을 느끼는 것이 아닌 인간의 악의와 고통, 나쁜 것에도 끌림을 느끼죠. 마치 구릴 것을 알면서도 맡아보고 싶은 하수구네스처럼요. 일종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아기의 매력을 이야기한 만화가 마사토끼님의 설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가령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다고 하죠. 첫 번째, 1,000원을 내고 나에게 달린 악플을 본다. 두
번째, 1000원을 변기에 버려버린다. 당연히 당신의 멘탈을 위해서는 그냥 1000원을 변기에 버려버리는 것이 옳은 선택이지만 왠지 묘하게 악플을 보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 굳이 악플이 아니라 어디서도 못 볼 잔혹한 장면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눈 돌리고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드물겠죠.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싫은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극성입니다. 잔혹한 설정이나 장면을 연출에 사용하며 좋으나 싫으나 머리에 맴돌게 되죠. 도박묵시로 카이지를 본 사람들은 빠친코인 늪을 이겨낸 카이지보다는 달군 불판 위에 사죄를 하는 코네가와가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잔혹한 장면은 종종 유행이 될 정도로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버리고 작품 입장에서는 방법이 어찌되었든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자극성 때문에 찾는 독자들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몹시 오묘하지만 도끼로 반으로 갈려나간 신체를 보는 경험은 여러분 생애에 단 한 번도 없는 경험이겠죠. 언제나 터부는 신선하기 마련이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유, 고어한 연출로 인한 배덕감이 출발합니다. 배덕감, 도덕을 저버리는 쾌감. 우리는 대체로 터부를 깨고 살 일이 없습니다. 경미한 일이 아니면 언제나 법을 지키고 살죠. 하지만 금지된 일은 언제나 하고 싶은 법, 현실에서 겪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창작물에서 종종 찾곤 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짓을? 이 말에는 경악과 혐오가 담겨있는 동시에 일종의 흥분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아니 사실 상상은 해봤지만 우리 앞에서 일어날 거라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을 체험하는 것에는 묘한 쾌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별것 없는 기베베 누구나 한 번쯤은 호기심을 갖게 되죠. 그런 호기심을 창작물은 대리 체험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현실에서 연애를 못하기에 미연실을 찾지요. 그냥 연애도 아니고 미소녀와의 연애를 찾아요. 왜? 현실의 미소녀는 흔치 않으니까. 적당히 현실적인 대리만족보다는 더 큰 로망과 꿈을 찾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렇게 더 큰 꿈을 꾸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도덕의 선을 넘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비현실적인 로망인 하렘을 꿈꾸며 하렘물을 찾기도 합니다. 친구의 여자친구를 만나는 꿈을 꾼다든지 페티시즘의 영역까지 가면 도덕은 흔적도 없죠. 고어, 그로테스크에 대한 욕망도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도덕도 넘고 싶어하는 인간이 법이라고 다르겠어요? 더 큰 자극이 충격이 되는 그 선까지, 그리고 심리적 충격이 자극에 불과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더 큰 충격을 찾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현실적인 상황이나 터부의 상황 속에서만 전달할 수 있는 감정선이 있어요. 특히 현재의 도덕률을 비판하는 작품이라면 그 도덕 외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마련이죠. 가령 후지코에프 후지오의 마음대로 죽여요가 살인을 마음껏 하는 잔인한 설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째서 살인을 금기시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건드리는 작품들은 고어한 연출이나 그로테스크한 설정을 통해서 작품의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꼭 현재의 도덕률에 의문을 표하는 작품이 아니더라도 올드보이에서 근친상간이란 터부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림보에서 우리가 살인이라는 터부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에서 등장인물이 동심의 상징들이 아니었다면 그 작품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창작물은 우리에게 큰 충격 속에 의도를 전하고 우리는 고어한 연출의 자극과 흡입력 속에서 그 설정이 아니었다면 느낄 수 없는 감정선을 느끼죠. 현실에서는 살인마가 살인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평생, 아니 절대 느낄 수 없겠지만 작품을 통해서는 그 속의 고뇌를 대리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가령 스위치 위치에서 주인공이 엄마를 죽이지 않는다면 어땠겠어요? 와카바는 츠보미라는 소녀 때문에 토끼가 내려치는 도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와카바는 츠보미에게서 키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츠보미는 그녀에게서 말합니다. 와카바의 스위치를 켰어.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있지만 와카바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녀를 말리는 츠보미를 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온 와카바는 엄마에게 와락 안기죠. 오늘 초경을 맞은 와카바에게 엄마는 갖은 요리들로 그녀를 축하해줍니다. 뭐 요리에 마비제가 좀 들어있긴 했지만요. 와카바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소중한 내 딸을 다른 사람 손에 죽게 만드느니. 엄마도 곧장 따라가겠다며 엄마는 와카바에게 칼을 내려 꽂으려고 하고 와카바는 엄마를 본의 아니게 죽이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스위치 위치는 호러물에서 본격 스릴러 능력자 배틀물이 됩니다. 그녀의 가시에 찔려 죽어가는 엄마는 그녀에게 WAI라는 것을 알려주고 강하게 살아가라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와카바의 능력은 아기를 감지해서 상대에게 발사하는 가시. 그녀의 아버지는 세계대전에 이용된 일종의 개조인간이 WAI였고 와카바는 WAI의 2세대로 능력이 유전된 세대였죠. 그들의 능력은 2차 성징을 전후해서 발생하는데 처음 개조된 1세대와 달리 2세대는 너무나도 불안정했고 2차 성징 이후로 능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인이 되지 못한 채 모두 녹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평화를 얻은 세계에서 어차피 죽어야만 하는 특수능력자인 2세대들은 각종 사건을 일으키며 골칫덩이가 되었고, 그리하여 2세대들이 능력이 발현되기 전에 몽땅 죽여버리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츠보미법, 꽃봉오리법이죠. 스위치 위치는 점점 잔혹한 능력자 배틀물로 변화하지만 그저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작품은 아닙니다. 기생수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고뇌를 담고 있듯 이 작품은 몹시 비틀어 놓은 성장물의 플롯을 갖고 있죠. 그것도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성장물.
시작부터 와카바는 초경이라는 성장을 시작했고 그에 따른 고통을 겪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이후로 겪는 와카바의 역경은 모두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은유하고 있어요. 그녀가 처음 뒤틀리는 것은 첫사랑의 죽음이고 와카바가 처음 맞서는 것은 와카바의 어머니, 자신의 운명을 대신 결정하는 부모의 보호입니다. 두 번째로 맞서는 것은 와카바의 친구, 애정의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던 미호죠. 2차 성징을 다루는 작품답게 실제로 성관계를 하진 않지만 카라스마 선배와 명백히 성관계를 은유하는 행위로 그녀의 능력과 신체는 발달하여 세 번째로 맞서는 것은 와카바가 짝사랑하던 카라스마 선배의 잔혹한 통제욕이죠. 와카바의 능력은 타인의 감정에 감응하는 이른바 공감 능력인 아기를 감지하는 가시이고 이것이 작중에서는 매우 중요한 소재로 나옵니다. 소소한 상징들로 못다 핀 꽃인 꽃봉오리나 정력을 상징하는 위협의 존재 토끼, 그리고 와카바가 후반부터 입고 다니는 피로 만들어진 드레스 등등 고전적이지만 알기 쉬운 기호로 와카바의 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쉽게 해줍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섞여있던 와카바가 어른이 되어가는 여정이겠죠. 부모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는 비틀린 성장물이긴 하지만요, 남성 작가인 이토 준지가 그린 지옥별 레미나보다 여성 작가인 모기 사야카가 그린 이 작품이 어쩌면 성장의 이야기를 더 잘 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미나는 무기력하게 남성들에게 끌려만 다녔지만 와카바는 주도적으로 맞서고 싸우는 캐릭터죠. 물론 지옥별 레미나는 호러물인 만큼 레미나가 무기력한 것이 더 공포를 잘 표현하기 때문이겠지만요, 물론 이런 기호, 상징적인 부분만 재밌는 것은 아니고 능력자 배틀물이라는 장르적 요소들 역시 훌륭한 작품입니다. 떡밥을 관리하는 것도 수준급이라서 와카바를 괴롭히는 츠보미법이 무엇인지 3권, 4권에 가서야 그 정체를 제대로 알게 되는데 답답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위치 위치가 워낙 마이너한 작품이고 연재 중에 인기도 별로 없었던 탓에 5권쯤 가면 족이 출하된다는 느낌을 박박 풍깁니다. 천천히 풀리던 설정이 후반 가면 몽땅 풀리고 몇 개의 화는 그냥 내내 설정을 입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다가 부랴부랴 예상치 못했던 완결을 준비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5권의 초반에 나오는 텐노지라는 여자애는 번개불에 콩국가 먹듯 최종 보스만 슬쩍 드러내는 데 쓰이죠. 아무 맥락도 없이 등장했다가 아무 맥락도 없이 퇴장해요. 분명히 이 캐릭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가 더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어요. 제 예상에는 족이 출하된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모기 사야카의 전작인 퓨파는 인기가 좋았는데도 이쪽도 왠지 용두 3위로 급하게 끝난 것을 생각하면 그냥 모기 사야카는 작가가 초반 원툴일지도 모르죠. 이런 용두 3위적인 전기를 감안하고도 스위치 위치는 꽤 좋은 작품입니다. 다른 고어하고 그로테스크한 작품들이 단순히 재미나 자극 위주의 스토리를 쫓아가는 반면 스위치 위치는 위생수만큼이나 재미와 주제 전달을 잘 양립시켰고 뿌려놓은 떡밥들도 완벽히 회수해서 결말도 정말 멋지게 내놨기 때문에 오늘 언급한 다른 유명한 작품들이 아닌 스위치 위치를 영상으로 다루게 되었네요. 6권으로 완결되기에 금방 읽을 수 있으니 여러분도 심심하면 작품을 읽어보길 권하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작품 얘기보다는 고어 얘기를 더 많이 했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